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호랑할매예요. 부담 없이 듣는 옛날 이야기. 이야기 듣고 마음 편안해지기를 바래요. 박도령과 용녀. 옛날 옛날 아주 옛날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는 어느 시골 마을. 산과 들이 두 팔 벌려 감싸안은 곳에 한 총각이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박도령이라 불렀다. 이름은 도령이었으나 사실은 고아였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농사꾼이었다. 그는 하루하루 밭을 갈고 나무를 해다 팔며 연명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저녁이면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도령은 마음만큼은 곱고 단정했다. 혼자 살았지만 늘 집을 깨끗이 쓸고 닦았고 산짐승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았다. 마을 아이들이 놀리며 나무꾼 도령이라 불러도 그는 화내지 않고 웃어넘겼다. 세월은 그렇게 덤덤하게 흘러갔다. 어느 여름날 도령은 나무를 팔려고 장터에 나섰다. 땡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나무짐을 내려놓고 돈을 받아들자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욕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에구, 나는 왜 늘 보리죽에 된장국뿐이냐.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오늘만큼은 맛난 걸 먹어도 되겠지. 그때였다. 장터 한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싱싱한 물고기요. 막 건져 올린 붉은 잉어요. 도령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다.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끈 건 붉은 빛이 고운 잉어 한 마리였다. 비늘은 석양빛처럼 반짝였고 눈은 초롱초롱 빛났다. 도령의 입안에선 침이 고였다. 한 번쯤은 나도 이런 귀한 음식을 먹어야지.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그는 가진 돈을 모조리 털어 그 잉어를 샀다. 지게에 물통을 싣고 그 속에 잉어를 담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령의 발걸음은 노랫가락을 타듯 가벼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도련님. 도령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산새 소리뿐이었다.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길을 가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도령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아무도 없으니 헛것이겠거니 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한 도령은 곧장 부엌으로 도마를 꺼내고 칼을 들었다. 잉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잉어의 눈은 맑고 슬펐다. 마치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순간 도령은 낮에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설마 이 잉어가? 손이 굳어버렸다. 도령은 결국 칼을 내려놓고 잉어를 다시 물통 속에 넣었다.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나는 어쩔 수 없는 팔자인가 보다. 맛난 음식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날 밤은 된장국으로 허기를 달랬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침에 허겁지겁 먹고 나간 밥상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 따끈한 밥과 맛난 반찬이 차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도령은 의아했으나 배가 고픈 터라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다. 한 입 떠넣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맛에 눈물이 핑 돌았다. 꿀보다 달고 세상 어떤 잔치 음식보다 훌륭했다. 이상한 밥상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하루 이틀, 또 그 다음 날까지도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상이 차려져 있었다.
도령은 마침내 결심했다. 오늘은 꼭 범인을 잡아야겠다. 그는 일부러 나무하러 가는 척 지게를 지고 나갔다가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 뒤뜰에 몸을 숨기고 온종일 지켜봤다. 그러나 해가 기울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눈부신 빛이 번쩍 일더니 물통에서 한 처녀가 솟아나왔다. 그녀는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고운 얼굴을 지녔다.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윤기 났고 두 눈은 별빛처럼 반짝였다. 하얀 손으로 상을 치우고 남은 밥을 먹고 새 밥을 지어 정성껏 차렸다. 도령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저 사람이 바로 내 밥상을 차려준 주인공이구나. 그는 몰래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아가씨, 도대체 누구요? 처녀는 놀라며 몸을 빼려 했지만 도령은 놓아주지 않았다.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처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저는 도련님이 사온 붉은 잉어입니다. 도련님이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기다릴 수 없어요. 이제는 혼자 살고 싶지 않소.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도령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를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도령의 집에는 웃음과 온기가 피어났다. 세월이 흐르자 처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서방님, 이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할 때예요. 그녀는 도령을 이끌고 강가로 갔다. 풀잎 하나를 꺾어 강물에 던지자 강물이 쩍 갈라지며 눈부신 길이 열렸다. 도령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처녀를 따라 들어갔다. 눈앞에 펼쳐진 곳은 오색 찬란한 용궁이었다. 진주와 산호가 빛났고 물고기들은 신하처럼 줄지어 헤엄쳤다. 용왕과 왕비는 잃었던 딸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살아있었구나, 우리 딸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겠느냐. 그들은 도령을 사위라 부르며 소원을 물었다. 방 안가득 금은 보화가 있었지만 도령은 아내가 일러준 대로 구석에 있는 작은 괴짝 2개를 가리켰다. 저것을 주십시오. 용왕은 웃으며 건네주었다. 하나는 열어도 되지만 다른 하나는 절대로 열어선 안 된다. 집으로 돌아온 도령은 괴짝 하나를 열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일꾼들이 튀어나와 밭을 일구고 곡식을 심었다. 하루아침에 도령의 밭은 기름진 땅으로 변했고 곡식은 무럭무럭 자랐다. 도령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괴짝이 마음을 간지렸다. 열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더 그를 괴롭혔다. 결국 그는 아내 몰래 괴짝을 열고 말았다. 이번에는 장인들이 쏟아져 나와 허공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구름 위에 궁궐 같은 집이 떠올랐다. 도령은 환호했으나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방님, 복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다음 날 아내는 도령을 다시 강가로 데려갔다.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제 우리의 인연은 다했어요. 더는 곁에 있을 수 없어요. 부디 안녕히. 그녀는 곧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붉은 잉어로 변해 깊은 강 속으로 사라졌다. 도령은 강물 앞에 무릎 꿇고 외쳤다. 안 돼요. 이제야 시작인데. 그러나 대답은 물결 소리뿐이었다. 구름 위의 집도 풍성한 밭도 괴짝 속 보물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빈집과 도령의 텅 빈 가슴뿐이었다.
그 후로 도령은 날마다 강가에 나와 사라진 아내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여우와 산신령과 자물쇠. 옛날에 시골 마을에 어떤 한량이 건달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다. 시골을 휘젓고 다니던 그는 한 번 대처에 가서 행세를 해보겠다며 한양으로 올라왔다. 한양에 올라와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종로에 이르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다. 머리가 하얀 영감과 젊은 청년 하나가 함께 길을 가면서 말을 나누고 있었다. 야, 이놈아. 왜 이놈아? 하고 서로 반말로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한량은 괘씸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그 뒤를 따랐다. 둘은 계속 반말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한참을 가더니 갈림길에서 헤어져 영감은 북쪽으로 향하고 청년은 서쪽으로 향했다. 한량은 영감을 따라가서 말을 걸었다. 여보세요, 노인장. 왜 그러오? 아무리 농담도 좋다지만 어찌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젊은 사람하고 반말을 합니까? 그러자 영감이 한량을 흘겨보며 말했다. 이보슈, 그자가 사람처럼 보이오? 그럼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라 평안도 어느 고을 동원 기둥에 사는 천년 묵은지네요. 그러면서 펄럭펄럭 길을 가버렸다. 한량은 가던 길을 되돌아와 서쪽 길로 향해 바삐 걸음을 옮겨 청년을 따라잡았다. 여보시오, 젊은이. 왜 그러오? 아까 보니 웬 노인장이랑 반말을 하던데 젊은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소? 아, 그자가 사람처럼 보이오?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함경도 어느 고을 동원 고목 속에 사는 천년 묵은 여우라오. 그러고는 휘휘 길을 가버렸다. 그 무렵 나라에 큰 근심거리가 생겨났다. 평안도 한 고을에 원님이 부임하기만 하면 아무라도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갔다. 그러다 보니 그 고을로 나가려는 사람이 없어 골칫거리였다. 임금이 방을 붙여 지원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때 시골 한량이 방을 보고 임금을 찾아가 말했다. 제가 평안도 고을로 가겠습니다. 무사 30명만 딸려 보내주십시오. 임금이 반가워하며 허락하자 한량은 바로 평안도 고을로 향했다. 고을에 당도한 한량은 관가 안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점고를 시작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전날 종로에서 만났던 청년이 눈에 띄었다. 한량은 부하를 시켜 몰래 그 청년의 뒤를 밟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하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느냐? 동원의 서쪽 기둥 뒤로 들어가는가 했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흡, 알았다. 그날 저녁 한량은 서울에서 데리고 온 무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동원 서쪽 기둥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기둥에서 무엇이 나오거든 사정 보지 말고 찔러라. 명령을 받은 무사들이 의아하게 여기면서도 숨어 기다리는데 삼경 무렵이 되자 정말로 기둥에서 무언가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먼저 발견한 무사가 신호를 보내자 30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 물체를 찔러댔다. 그러자 괴이한 비명소리를 내며 그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살펴보니 능구렁이만 한 커다란 지네가 검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한량은 그렇게 지네를 퇴치한 후 편안히 고을 원님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함경도의 한 고을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원님이 내려가는 족족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간 것이다.
임금은 급히 한량에게 명령을 내려 함경도 고을에 부임하도록 했다. 다시 무사를 거느리고 함경도 땅에 부임한 한량은 고을 사람들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눈을 부릅뜨고 살살 살펴보니 전날 종로에서 만났던 노인이 눈에 띄었다. 한량은 다시 부하를 시켜 그 노인의 뒤를 밟게 했다. 얼마 후 노인이 동원 뒤뜰의 고목나무 뒤로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한량은 무사들에게 고목 근처에 숨어 있다가 무엇이 나오면 찔러 죽이라고 명령했다. 무사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자니 삼경 무렵에 고목 속에서 새 한 마리가 펄럭 날아 나왔다. 무사들은 얼른 활을 쏘고 창을 휘둘러 새를 떨어뜨렸다. 가까이 가서 보니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수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목에서 다시 새 한 마리가 펄럭 날아오르더니 공중으로 솟구쳤다. 무사들이 깜짝 놀라 활을 쐈지만 새는 화살을 피해 하늘로 사라졌다. 아무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내가 큰 후환을 남겼구나. 그 일이 있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 중국에서 사신이 나와 그 한량을 찾기 시작했다. 중국 천자가 새로 얻은 황후가 요괴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조선의 요괴를 잘 잡는 인재가 있다 하여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사신까지 보내 특별히 부탁하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시골 한량은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한량이 곰곰이 생각하니 아무래도 전에 놓친 여우의 장난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여우를 어떻게 찾아내어 물리쳐야 할지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그냥 무작정 부딪혀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한량이 한양을 떠나 만주 벌판을 지날 때였다. 밤에 잠이 안 와 달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가 슬피 우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인지경 들판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이상하게 여긴 한량이 소리나는 쪽을 찾아가 살펴보았지만 소리를 내는 물체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한량은 날이 밝았지만 길을 떠나지 않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울음소리가 쟁쟁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량은 소리가 들려오는 들판으로 나가 땅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다가갔다. 그러다가 보니 무언가가 손에 턱 잡혔다. 땅에 반쯤 묻혀있는 녹슨 자물쇠였다. 이건 뭐지? 그러자 뜻밖에도 자물쇠가 말을 했다. 자물쇠요. 아니, 웬 자물쇠가 말을 한단 말이냐? 어찌 된 일이냐? 내가 하도 원한이 맺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물쇠란 열쇠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법인데 나는 세상에 생겨난 뒤로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으니 어찌 천추의 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한데 내가 열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원을 풀어주면 나 또한 당신을 도와드리지요. 한량은 그 자물쇠를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근처 대장간을 찾아가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만들었다. 열쇠를 꽂아 딸깍 열어주자 자물쇠는 외쳤다. 아, 이렇게 시원할 수가. 드디어 나의 평생 원한이 풀렸습니다. 그날부터 자물쇠는 한량의 길 안내를 도맡았다. 자물쇠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어김없이 탄탄대로가 나타났다. 그런데 하루는 자물쇠가 한량으로 하여금 큰 길을 벗어나 산속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 집에는 백발의 영감과 할멈이 있었는데 한량이 찾아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았다. 영감과 할멈이 밥을 해주었는데 물을 넣어 지은 이상한 밥이었다. 한량이 기이하게 여겨 자물쇠에게 묻자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것이었다. 한량은 자물쇠가 시키는 대로
사흘 동안 오두막에 머물며 끼니마다 나오는 무밥을 남김없이 다 먹었다. 사흘 만에 오두막을 나오면서 한량이 자물쇠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사람이 아니라 백두산 산신령이랍니다. 백두산을 지키다가 천년 묵은 여우 부부에게 쫓겨 이리 오게 되었지요. 수여우는 당신 손에 죽었지만 아직 암여우가 남아있는지라 백두산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 암여우는 지금 어디 있단 말이냐? 답답한 양반이군요. 중국 천자가 어떤 미녀에게 홀려 새로 장가를 들었으니 그게 여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한량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럼 황후를 없애야 한단 말이냐? 중국 천자의 황후를 없애야 한다니 한량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이제 와서 피할 길은 없었다. 그것보다는 천년 묵은 여우를 어떻게 당할지가 문제였다. 한량은 중국 도성에 도착해 천자 앞에 나아갔다. 그래, 내가 우리 황후를 괴롭히는 요괴를 처치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량은 자물쇠가 알려준 대로 대답했다. 어떻거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오늘 밤 황후 마마의 거처에 들어가겠으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냐? 그날 밤 한량은 천자가 내린 커다란 철퇴를 들고 황후의 거처로 들어갔다. 그러자 황후가 한량을 바라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대가 조선 땅에서 천년 묵은 수여우를 죽인 자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황후는 괴상한 웃음을 터뜨리며 한량에게 펄쩍 달려들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때 한량의 품속에서 갑자기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뛰쳐나와 황후를 향해 짖었다. 자물쇠의 말대로 숨겨두었던 다리가 3개인 삼족구였다. 삼족구가 짖자 황후는 깜짝 놀라 물러서더니 휙 제주를 넘으며 꼬리 9개 달린 암여우로 변했다. 여우와 삼족구가 서로 물고 물리며 혈전을 벌이는 무렵 한량이 문득 정신을 차리고 철퇴를 집어들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철퇴를 아이방울 굴리듯 가볍게 휘둘러 여우의 머리를 정통으로 내리쳤다. 철퇴에 맞은 여우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됐습니다. 여우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야. 내가 어디서 이런 힘이 난 걸까? 아직도 모르셨나요? 전날 오두막에서 산신령께 얻어먹은 밥이 이동삼밥이었답니다. 어허, 그리 된 일이었군. 다음 날 황후전에 쓰러져 있는 꼬리 9 달린 백여우를 본 중국 천자와 신하들은 깜짝 놀랐다. 황후가 천년 묵은 여우였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하며 몸서리를 쳤다. 중국 천자는 조선의 한량 덕분에 나라를 구했다며 크게 치하하고 후한상을 내렸다. 그렇게 시골 한량은 중국 땅에까지 가서 큰 상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 한다. 길 가다 스치는 작은 일이라도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눈여겨 살필 일이다. 통인의 지혜로운 아내. 옛날에 어떤 양반이 한 시골 고을의 사또로 부임했다. 고을에 부임해서 살펴보니 관가에서 일하는 통인 중 하나가 매일같이 새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느 날 사또가 그 통인한테 물었다. 여봐라. 너는 관가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처지에 매일같이 새 옷을 차려입고 나오니 그게 다 어디서 난단 말이냐? 역력히 아뢰어라. 예, 제가 올봄에 아내를 맞이했는데 우리 아내가 솜씨가 좋아서 새 옷을 지어줍니다. 그렇단 말이지. 사또는 궁금증이 나서 사람을 불러 통인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사또님 말도 마십시오. 그 각시가 얼마나 예쁘고 야무진지
사또님도 한번 보면 혹하실 것입니다. 아니, 미천한 통인놈에게 그런 아내가 있단 말이냐? 사또는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통인을 불러들였다. 여봐라. 듣자니 내 아내가 꽤 똑똑하다던데 어디나 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 내가 낸 수수께끼를 다 마치면 너한테 돈 1000냥을 주마. 하지만 저는 드릴 게 없는걸요. 내 아내가 절색이라니 그 사람을 걸어라. 딴소리할 생각은 아예 말고. 하지만 사또님. 됐다. 잔말 필요 없다. 내일을 시합날로 할 테니 가서 꿈이나 잘 꾸어라. 사또가 대답을 들을 생각도 않고 바람소리를 내며 들어가 버리니 통이는 그만 울상이 되었다. 제 아내를 빼앗으려는 속셈이 분명했으나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어떤 핑계를 대서 목숨을 해칠지 모르는 판이었다. 집에 돌아온 통이는 말을 잃고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버렸다. 아내가 차려온 저녁상을 한술도 뜨지 않고 그냥 내보냈다.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그동안 이런 일이 없더니 갑자기 웬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자꾸 캐묻자 통이는 힘없이 사또가 자기에게 엉뚱한 내기를 걸어온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제 우리 인연이 이렇게 끝나나 보오. 그러자 아내가 울상이 된 통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서방님, 그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 진지나 드세요. 다음 날 통인의 아내는 남편을 집에 그냥 누워있게 하고 대신 사또에게로 나아갔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합을 준비하던 사또가 놀라 물었다. 어째 통인이 안 오고 내가 왔느냐? 서방님이 갑자기 몸져 누워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제가 서방님 대신 시합을 하겠습니다. 오호, 그래. 사또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아니나 다를까 직접 만나보니 여자가 천하의 절색인데다 야무지기도 보통이 아니었다. 사또는 군침을 꿀꺽 삼켰다. 시합에서 지면 내 사람이 되어 수청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 테지. 그건 제가 졌을 때의 일입니다. 만약 제가 이기면 어찌하시렵니까? 돈 1000냥을 상으로 주마.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 고을을 떠나신다고 약속하시면 시합에 응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그래, 좋다. 내가 지면 당장 이 고을을 떠나마. 하하. 아주 호탕한 척 껄껄 웃고 나서 문제를 내기 시작했다. 자, 첫 번째 문제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동산에 떠서 서산에 질 때까지 몇 리를 가는지 맞춰봐라. 질문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통인의 아내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답을 내놓았다. 예, 저 해는 하루에 꼭 99리를 갑니다. 뭐라고?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 친정까지의 거리가 꼭 99리입니다. 전번에 제가 동산에 해가 떠오를 때 집을 출발해서 친정에 갔는데 해가 서산에 떨어지는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하루에 99리를 간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들 탐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뼉을 치는 사람도 있었다. 당황한 원님이 얼른 다른 문제를 냈다. 좋다. 두 번째 문제다. 저기 저 배나무 가지마다 참새가 빼곡히 앉아있는 게 보이지? 저 참새가 모두 몇 마리인지 알아맞혀봐라. 통인의 아내는 이번에도 서슴없이 대답했다. 예, 모두 391마리입니다. 뭐라고? 세어보지도 않고 그걸 어찌 안단 말이냐? 우리 서방님한테 들으니
작년에 저 배나무 가지마다 배가 하나씩 열렸는데 따고 보니 391개였다고 합니다. 지금 가지마다 참새가 하나씩 앉아 있으니 391마리가 분명합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시 무릎을 치며 감탄했고 사또는 말문이 꼭 막혀버렸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또는 얼른 세 번째 문제를 냈다. 좋다. 하지만 이 문제를 못 맞히면 끝이다. 자, 내 머리가 몇 근이나 나가겠느냐? 한치도 어김없이 정확히 맞춰보아라. 사또님 머리는 꼭 7근 반이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머리 무게를 어떻게 안단 말이냐? 재보기라도 했느냐? 제 말을 못 믿겠거든 잘라서 저울에 재보면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원님은 그만 말문이 탁 막혀버렸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들 그 말이 맞다며 여자가 이겼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박수도 쏟아졌다. 설마 사또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씀은 안 하시겠지요? 약속을 지키십시오. 원님은 뭐라 응대를 하려 했지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한 채 얼굴이 불덩이처럼 시뻘개져 씩씩댈 뿐이었다. 창피를 당해도 아주 톡톡히 당한 원님은 그날 밤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고을에 콧배기도 비추지 않았다고 한다. 통이는 아름답고 솜씨 좋고 지혜로운 아내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 나무도령.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어른 5명이 서로 손을 잡고 빙 둘러서도 손끝이 닿지 않을 정도로 큰 나무였다. 그 나무를 아주 좋아하는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다. 집은 가난하지만 선녀처럼 자태가 곱고 행실이 단정한 아이였다. 그 아이는 여름만 나면 나무 밑에 와서 놀다가 가끔은 나무 그늘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 처녀가 되어서도 나무를 찾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나무가 오랜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다정히 말을 건네곤 했다. 어느 날 처녀는 여느 때처럼 나무 밑에서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 한참을 자다가 깜짝 놀라 잠을 깼는데 갑자기 몹시 오줌이 마려웠다. 무슨 기운에 휩쓸렸는지 행실 바른 처녀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치마를 들치고 나무 밑동에 오줌을 누웠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처녀는 몸이 펄펄 끓어올라 한참을 앓았다. 겨우 병석에서 일어났는데 몸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겼다. 몸이 무겁고 나른해지는가 싶더니 전에 먹던 맛있는 음식들이 다 싫어지고 자꾸 신 것만 먹고 싶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처녀는 아기를 가진 것을 깨달았다. 나무의 전기로 생겨난 아이가 분명했다. 처녀가 아기를 낳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다. 행실이 바르다고 칭찬을 받았던 만큼 쏟아지는 조롱 또한 대단했다. 처녀의 부모도 크게 실망하고 화가 나서 멀리 사라지라며 딸을 집에서 내쫓았다. 처녀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하지만 처녀는 나무가 있는 그 마을을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마을 끝 버려진 오두막에 살면서 혼자 아들을 키웠다. 처녀가 낳은 아이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냈다. 아이 또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틈만 나면 나무를 찾아 그 밑에서 혼자 놀다가 잠이 들곤 했다. 그러는 사이 처녀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고 처녀도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처녀는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애야,
너는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싶지 않니? 아버지란 말에 아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알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매일 찾아가서 놀고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내 아버지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안 된다. 명심해야 해. 그 말을 남겨놓고 처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슬피 울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아이는 나무에게 달려가 큰 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정말 당신이 제 아버지신가요? 그렇게 몇 번을 외쳤을 때 아이의 마음속에 나무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 아들아.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두 팔을 벌려 나무를 끌어안았다. 그 후 아이는 한시도 나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무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와 제잘제잘 얘기를 나누는 아이의 모습은 누구 못지않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그 아이를 나무 도령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하늘에 검은 구름이 끼더니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비였다.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리기라도 한 듯 빗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렇게 잠시도 멈추지 않고 사흘을 내리 퍼부었다. 나무 아버지 또한 그 물을 피할 수 없었다.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에 그만 뿌리째 뽑혀 쓰러지고 말았다. 나무는 쓰러지면서 나무 도령에게 소리를 쳤다. 어서 내 몸에 올라타라. 꼭 잡아야 해. 나무 도령은 아버지 몸에 올라타 꼭 껴안고 매달렸다. 나무 도가지를 굽혀 아들을 안아주었다. 나무 도령은 그렇게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갔다. 마침내 비가 그쳤을 때 세상은 온통 물바다였다. 사방 어디를 봐도 거친 물살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은 물론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다. 땅 위에 있던 것들은 죄다 물에 휩쓸려 사라졌다. 나무 도령이 타고 있는 나무만이 그 물살 위에 홀로 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하염없이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무 도령이 놀라 살펴보니 무수한 개미떼가 홍수에 떠내려오면서 구원을 청하고 있었다. 나무 도령은 불쌍한 생각이 나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개미떼를 구해주세요. 오냐, 그렇게 해라. 나무 도령은 얼른 손을 내밀어 개미들을 나무에 오르게 했다. 한참을 또 가다 보니 다시 누군가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무 도령이 살펴보니 웬 커다란 멧돼지가 물살에 휩싸여 구원을 청하고 있었다. 나무 도령은 다시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서 멧돼지를 나무 위로 건져주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에는 모기였다. 앉을 곳이 없어 날다 지쳐 물에 빠질 지경이 되어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나무 도령은 얼른 모기를 구해 나무 위에 앉도록 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또다시 구원을 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무 도령이 돌아보니 자기 또래의 소년 하나가 물살에 떠내려오며 살려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보자 나무 도령이 반가워서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구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그 사람은 그냥 놔두어라. 아니, 왜요?
저와 같은 사람인데 구해야지요. 저 아이를 구하면 뒷날에 후회하게 될 거다. 하지만 나무 도령은 소년을 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가 마지못해 허락을 하자 나무 도령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얼른 소년을 나무 위로 끌어올려 주었다. 그렇게 얼마를 지냈는지 망망대해와 같은 물결 위를 하염없이 떠돌던 끝에 마침내 어느 섬에 다다랐다. 원래는 높은 산의 꼭대기였는데 온 세상이 물에 잠기면서 홀로 남아 섬처럼 된 것이었다. 그 땅에 다다르자 아버지가 나무 도령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내가 머물 곳을 찾았구나. 어서 내려라. 아버지, 전 아버지와 함께 있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야.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나무 아버지는 가지를 뻗어 아들을 내려놓고는 흐르는 물결에 실려 떠내려갔다. 나무 도령은 슬픔을 억누른 채 자기가 구해준 소년과 함께 섬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온 섬을 헤맨 끝에 두 아이는 마침내 사람 사는 집을 발견했다.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 남은 집이었다. 그 집에는 노파가 두 소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한 아이는 노파의 딸이었고 한 아이는 몸종이었다. 노파의 딸은 곱기가 마치 선녀와 같았다. 나무 도령과 소녀는 노파의 집에 머물러 농사일을 도우며 함께 살게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두 소녀는 청년이 되고 두 소녀는 처녀가 되었다. 노파의 딸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음씨도 무척 고와서 두 청년이 모두 그녀를 사모하게 되었다. 노파는 자기 딸과 몸종을 두 청년과 짝지어 주고자 했다. 그런데 누구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야 할지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다. 착실해 보이기로는 나무 도령이었지만 얼굴이 얽고 성품이 투박한 게 마음에 걸렸다. 그보다는 얼굴이 꽃처럼 잘생기고 성품이 사분사분한 청년 쪽으로 마음이 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 도령이 없는 사이에 청년이 노파에게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혹시 나무 도령의 재주를 보셨나요? 재주라니 무슨 재주? 저런,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군요. 나무 도령은 어찌나 힘이 센지 한나절 만에 산자락을 밭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모래 속에 좁쌀 한 가마니를 섞어 놓아도 한나절 만에 깨끗이 골라낸다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재주를 보여준답니다.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아주머니를 좋게 생각한다면 보여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노파는 사람에게 어찌 그런 재주가 다 있나 신기해하면서 나무 도령을 불러 말했다. 자네가 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청을 한번 들어주게. 시간을 한나절 줄 테니 저 산자락을 밭으로 만들어봐. 나를 실망시키지는 않겠지? 나무 도령은 그만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건 다 청년이 꾸민 거짓말이었으니 나무 도령에게 그런 재주가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일을 못하겠다고 거절해서 사랑하는 처녀의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도 없었다. 나무 도령은 할 수 없이 곡괭이 하나를 들고 산자락으로 가서 힘을 다해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넓은 산자락이 한나절 만에 밭이 들리는 만무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산속에서 10마리도 넘는 멧돼지가 내려왔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옛날에 자기가 물속에서 구해주었던 멧돼지가 새끼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다. 돼지들은 산자락을 헤집고 다니면서 나무 등거를 뽑아내고 땅을 굴려대기 시작했다. 그렇게 흙먼지를 피운 지 한나절 만에 산자락은 훌륭한 밭으로 변했다. 고맙다 멧돼지들아.
나무 도령은 얼른 집으로 내려와서 일을 마쳤다고 했다. 산자락이 밭으로 변한 것을 본 노파는 반색을 하면서 나무 도령의 재주를 칭찬했다. 청년은 노파보다 더 놀랐으나 태연한 척하면서 또다시 노파를 부추겼다. 다른 재주도 보셔야지요. 맞아. 노파는 모래밭에 좁쌀을 한 가마 쏟아서 섞어놓고는 나무 도령한테 한나절 만에 모래와 좁쌀을 깨끗이 골라놓으라고 시켰다. 나무 도령은 이번에도 변명을 못한 채 과업을 맡고 말았다. 그가 모래와 좁쌀을 한 알씩 고르기 시작했는데 한나절은커녕 한 달이 지나도 마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무 도령이 탄식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말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개미떼가 새까맣게 몰려와 있었다. 예전에 물속에서 구해주었던 개미들이 분명했다. 개미들은 모래와 좁쌀이 섞인 더미에 달려들어 둘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수많은 개미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새 좁쌀은 좁쌀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깨끗이 가려졌다. 개미들아 고마워. 나무 도령이 일을 훌륭히 마친 것을 확인한 노파는 다시 한번 탐복했다. 그러면서 나무 도령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파는 여전히 얼굴이 잘생기고 사분사분한 청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예쁜 딸을 못생긴 나무 도령에게 주기는 아깝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노파는 나무 도령과 청년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제 자네들도 결혼할 때가 됐어. 하나는 우리 딸과 짝을 짓고 하나는 부엌대기와 짝을 지어야 할 텐데 특별히 한 사람을 고를 수가 없구나. 자네들 복에 맡기는 수밖에. 내가 두 방의 딸아이와 몸종 아이를 앉혀놓을 테니 하나씩 방을 고르도록 하게. 그 방에 있는 사람과 짝이 되는 거야. 노파는 두 청년을 나가게 한 다음 서쪽 방에는 딸을 앉히고 동쪽 방에는 몸종을 앉혀 놓았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와 두 청년에게 방을 하나씩 고르게 했다. 나무 도령은 어느 방을 골라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다. 그때 웬 모기가 폴폴 날아와서 나무 도령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동쪽으로, 동쪽 방으로. 보니 전에 물속에서 구해주었던 모기가 분명했다. 나무 도령은 그 말을 믿고 동쪽 방으로 향했다.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서쪽 방으로 향했다. 둘은 문고리를 잡고 방문을 열었다. 나무 도령이 고른 동쪽 방에는 노파의 딸이 선녀 같은 자태로 앉아 있었다. 청년이 고른 방에는 몸종이 앉아서 짝을 기다리고 있었다. 청년은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이럴 수가. 그도 그럴 것이. 청년은 노파한테서 서쪽 방을 가리키는 눈짓을 받고 자신 있게 그 방을 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몸종이 앉아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찌된 일인가 하면 그 사이 노파의 딸이 뒷문을 통해 동쪽 방으로 옮겨가고 몸종을 서쪽 방으로 보낸 것이었다. 자기는 나무 도령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데 어머니는 청년을 좋아하고 있음을 눈치채고서 살짝 꾀를 낸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무 도령은 노파의 딸과 결혼하고 청년은 몸종과 결혼해서 살게 되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낳은 자식이라고 한다. 우애 깊은 형수. 옛날에 어떤 선비 형제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살림을 갈라서 살았는데 형은 갈수록 재산이 늘어 큰 부자가 된 데 반하여 동생은 운이 트이질 않아서 아주 가난한 처지가 되었다. 생활이 어찌나 간고한지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하지만 형은 동생의 처지를 모르는 척하고 돌봐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얘야, 동생 집에 쌀이 떨어졌다던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콧방귀만 뀌었다. 그냥 두세요. 다 자기 탓이에요. 살림을 안 준 것도 아니고. 표정과 말투가 어찌나 냉정한지 다시는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 가을 추수를 끝내고 나서 마당에 벼를 널 때였다. 형의 아내가 너른 마당에 멍석을 쭉 펼쳐놓고 벼섬을 쏟아 햇볕에 널고 있노라니 아랫동서가 둥구미에 벼를 이고 와서 한 옆에 멍석을 펴고 벼를 널었다. 벼를 널고 나더니 한 옆에서 닭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희 것도 좀 봐주세요. 저는 일하러 갑니다. 부탁을 하고는 내려갔다. 행여나 소중한 벼씨를 한 알이라도 축낼까. 혼자서 온종일 닭을 지키던 시어머니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얼른 큰아들네 벼를 두어 대박 덜어다가 작은 아들네 벼에 옮겨놓고서 짐짓 딴청을 했다. 휘어이 저놈의 닭. 그런데 그만 방 한 구석에서 배를 짜던 큰며느리가 잠깐 바깥을 내다보다가 하필 그 모습을 엿보고 말았다. 하기야 내 보기에도 안 됐는데 어머니 마음이야 오죽할까. 큰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짐짓 모른 척했다. 그날 저녁 일터에 나갔던 작은 며느리가 와서 널었던 벼를 챙기는데 둥구미에 벼를 담고 보니 가져올 때와 달리 벼가 넘쳐났다.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넘치는 벼를 덜어 형내 벼에 섞어 널어 놓고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왔던 만큼만 담아서 돌아갔다. 큰며느리가 다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만 탐복하고 말았다. 세상에 저렇게 참한 사람이 다 있는가. 저런 사람을 안 돕는다면 사람이 아니지. 이튿날 큰며느리는 하인을 보내 동서를 올라오게 해서는 찹쌀한 말과 누룩을 주면서 말했다. 이걸 갖다가 술을 한 동이 잘 담그도록 해. 이건 묻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술이 다 되거든 와서 말을 해줘. 작은 며느리는 궁금한 마음을 누르고 윗동서가 시킨 대로 정성껏 술을 빚었다. 이래가 지나자 술이 제대로 익어서 곡향사이 진하게 우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술이 다 돼가요. 그러자 큰며느리가 다시 동서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걸 가지고 장에 나가서 좋은 쇠고기를 사다가 양념을 해서 잘 구워. 그리고 시아주버니를 모셔다가 한번 대접을 해. 술을 권할 때 말이지 물을 타지 말고 잘 걸러서 독한 술 그대로 대접해서 한껏 취하게 해야 돼. 내 말 알겠지? 작은 며느리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도 동서의 말대로 쇠고기를 사다가 양념을 맛있게 해서 술안주를 준비했다. 그러곤 독한 술을 한 동이 잘 걸러두고 남편을 시켜서 형을 모셔오게 했다. 형님, 우리 집에 좋은 술이 한 동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약주 한번 함께 하십시다. 그 형은 술이라면 깜빡 넘어가는 사람이었다. 뭐라고? 너희 집에 웬 술이야? 별일이로구나. 형님이 술을 좋아하시는 걸 알면서도 여태 한 번도 대접을 못하다가 이번에 일부러 한 동이 담가봤지요.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함께 가세요. 그러자꾸나. 형이 동생의 집으로 내려가자 재수가 술상을 차려내오는데 정말로 술맛이 기가 막힐 뿐 아니라 쇠고기 안주가 입에 착 붙었다. 희야, 이거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는걸. 그렇게 한 잔 한 잔 독주를 받아 마시다 보니 형은 그만 술에 흠뻑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다. 형이 취해 쓰러지자 동생은 형수가 시킨 대로 형을 업고 형의 집으로 갔다. 여기 방에다 눕히세요. 동생이 형을 눕히고 돌아가려 하자
형수가 시동생을 부르더니 무언가를 내밀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이게 뭔가요? 아무 말 말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일 형님이 묻거든 억지로 주어서 받았다고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동생은 형수가 전해준 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문서나 땅문서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꺼내보지 않고 잘 간직해 두었다. 다음 날 형이 겨우 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면서 말했다. 내가 어제 너무 취했군. 별일은 없었나? 그러자 아내가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없긴 왜 없었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형이 살펴보니 집안에 귀한 물건을 넣어두는 괴짝이 열려 있고 집문서, 논문서가 흐트러져 있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웬일은 무슨 웬일이에요? 당신이 어제 이렇게 다 흩어놓고서는 싫다는 동생한테 억지로 땅 문서를 주워 놓고는. 아니, 내가 그랬단 말이야. 형은 깜짝 놀라 흩어져 있는 문서를 수습해 보았다. 그랬더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섬지기 문전 옥답 문서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땅은 대대로 장손에게 물려주어 내려오는 것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아이쿠, 큰일 났네. 이를 어쩌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안 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고 말고. 다른 땅 10섬지기는 돼도 그 땅만큼은 안 돼. 그러자 아내가 살짝 거들었다. 그게 그렇게 소중하면 다른 문서라도 가지고 가서 바꿔오는 수밖에요. 그래, 맞아. 형은 석섬지기 논문서를 찾아들고 부랴부랴 동생의 집으로 내려갔다. 아우, 내 말 좀 들어볼래? 네, 형님. 어제 내가 너한테 준 논문서 말이지. 그걸 좀 찾으러 왔구나. 그걸 이것하고 좀 바꾸어 주면 안 될까? 그러자 동생이 간직했던 문서를 건네주며 말했다. 형님, 그러지 않아도 갖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자 형이 문서를 받아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그런 소리 마라. 이걸 받아라. 너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사실 그간 내가 너무 무심했어. 형님. 형은 억지로 동생에게 석섬지기 논문서를 떠안기고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동생 내외는 그 논문서를 앞에 놓고 가슴이 벅차면서도 어떻게 그게 자기네한테 올 수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형수님이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글쎄 말이에요.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오직 큰 며느리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 후 두 형제 내외는 길이길이 우애를 나누며 잘 살았다고 한다. 신기한 전생인연. 사람들에게는 전생이 있어 그 인연이 현생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옛날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좋은 가문에 재산도 많은 데다가 학식이 깊어 일찍 벼슬길에 나가니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양반과 결혼해서 잘 살던 아내가 어느 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아니,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집을 나갔는가? 그것 참 희한한 일이로다. 양반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내가 집을 나간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이거 억울한 것보다도 궁금해서 안 되겠다. 찾아내서 연유를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양반은 마부를 한 명 데리고 팔방으로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날을 그렇게 돌아다니던 양반은 어느 날 산품짝에서 길을 잃고 어떤 허름한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숯을 구워서 먹고 사는 숯구이의 집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집 나간 아내가 그 집에 살면서 숯구이 마누라 노릇을 하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여자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니 양반은 그만 기가 탁 막히고 말았다.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두고서 숯구이 마누라라니. 그랬건 말았건 여자는 상을 차린다고 숯구이 남편과 함께 분주히 몸을 움직였다. 얼굴은 숯검댕이에 절었지만 어찌나 표정이 편안한지 살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다. 볼수록 기가 막힌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양반은 길을 나서면서 여자에게 말했다. 잘 살구려. 잘 가세요. 인사를 받고 떠나오면서도 양반은 도저히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었다. 때마침 멀리 한 암자가 눈에 띄고 백발 노승이 거니는 모습이 보였다. 양반은 암자로 다가가서 노승에게 합장을 했다.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양반은 의아해서 물었다. 제가 올 줄 알았다고요? 하하, 무언가 숙제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던가요? 양반은 노승이 도인임을 깨닫고 가르침을 청했다. 그렇습니다, 노스님. 이 어리석은 사람을 좀 깨우쳐 주세요. 우리 아내가 나를 떠나서 숫구이한테 간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전생의 인연이지요. 이 말을 시작으로 노승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손님께서는 전생의 어느 절의 스님이셨답니다. 아주 착한 분이셨지요. 길을 가면서 혹시라도 벌레를 밟지 않을까 바닥을 보고 다닐 정도로요. 어느 날 그 스님은 길을 가다가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었지요. 그때 옷에서 이 한 마리가 슬슬 기어 나왔답니다. 스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 이를 옷에서 떼어서 바위 아래 풀포기에 살짝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가던 길을 갔지요. 얼마 후 그 바위 아래에 웬 멧돼지 하나가 와서 누웠답니다. 그러자 풀포기 위에 있던 이는 멧돼지 몸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멧돼지 몸으로 들어간 이는 평생을 그 몸속에서 편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양반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노승을 바라보자 노승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그 멧돼지가 현생의 숫구이로 태어나고 이는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여인은 한때 스님의 몸에 깃들었던 인연으로 손님의 아내가 되어 은공을 입은 것이랍니다. 하지만 스님이 이를 떼어서 내려놓았던 탓에 손님 아내로 길이 머무르지 않고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저 숫구이 남편을 얻어서 전생에 자신을 평생 용납해 주었던 은공을 갚고 있는 중이랍니다. 평생을 저렇게 잘 살겠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는 양반을 향하여 덧붙였다. 손님은 전생에 살생을 않고 덕을 쌓으셨으니 한평생을 유복하게 사실 것입니다. 산을 내려가면 손님의 평생 인연을 만날 테니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 말과 함께 노승은 암자 안으로 사라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은 산에서 내려오고 얼마 되지 않아 한 현숙한 여인과 인연이 맺어져서 평생을 해로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쁜 색시를 얻었다. 그런데 그 고을에 부임한 사또가 미색에 혹하여 색시를 빼앗으려고 자꾸 수작을 하였다. 그러자 여자가 남편에게 말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느니 차라리 도망갑시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아요. 남편 또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짐을 싸들고 산중으로 향했다.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자 부부는 한 오막살이를 찾아 들어갔다.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는 노파와 떡거머리 총각이 살고 있었다.
밤이 깊어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방이 하나뿐인지라 한 방에 나란히 누워서 자게 되었다. 총각 옆에 노파가 눕고 그 옆에 아내가 눕고 끝에 남편이 누웠다. 그런데 남편이 자다가 잠을 깨어서 보니 옆에 누웠던 아내가 어느새 총각 옆으로 가서 자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은 기가 막혔지만 곤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모르는 척 눈을 붙이려 했다. 그러나 영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을 껌뻑거리고 있는데 저편에서 무언가 공공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니 아내가 총각의 몸 위에 올라가서 한참 동품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일어나서 소란을 떨 수도 없고 해서 속만 태우며 밤을 새우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을 먹자마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날도 밝고 아침도 먹었으니 어서 갑시다. 그런데 아내가 선뜻 따라 나서지를 않는 것이었다.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으니 며칠만 더 쉬다가 가요. 그러자 남편이 전날 밤에 일도 있고 해서 화가 나 소리쳤다. 난 갈 테니 당신은 여기서 살 테면 살고 마음대로 하구려. 당신이 안 가면 혼자 가겠소.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따라 나서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정 싫으면 할 수 없죠, 뭐. 나는 고생하면서 못 살겠으니 어서 가시오. 그러자 남편은 그만 세상이 다 귀찮아져서 여자를 놔두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원님이 싫다면서 절개를 지키러 떠난 사람이 가난하고 꾀죄죄한 총각하고 살겠다고 하는 심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후 이 사람은 깊은 산중의 절간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다. 어느 날 그는 전생의 일을 점쳐보고는 불현듯 전날의 사건에 얽힌 이치를 깨달았다. 알고 보니 그 여자와 떡거머리 총각은 한 쌍의 노루였는데 이 생에서 사람으로 환생한 것이었다. 지나다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랬는데 전생의 부부의 연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오죽 그 인연이 끈끈했겠는가.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부잣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찌나 부지런하고 착실한지 주인집 어른의 눈에 쏙 들었다. 그래서 주인집에서는 그 총각을 외동딸과 혼인시켜 사위로 삼고 살림을 나누어 주어 살게 하였다. 아내를 얻은 청년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었다. 자식도 생기지를 않고 재산이 솔솔 줄어서 없어졌다. 처갓집에서 살림을 대주어도 자꾸만 돈싸밀이 생겨나서 금세 바닥이 나고 말았다. 처갓집에서 대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청년은 면목도 없고 답답하기도 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범의 밥이 될 요량으로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한참을 헤맨 끝에 하얀 범 한 마리를 발견한 청년이 소리쳤다. 나는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는 사람이니 어서 나를 잡아먹어라.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허연 영감으로 변하더니 눈썹 하나를 뽑아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 눈에 대고서 세상을 살펴봐라 하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청년이 호랑이 눈썹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눈 위에 대고 살펴보니 세상 사람들 모습이 가지각색으로 보였다. 자신은 분명 사람의 모습인데 아내는 암탈구로밖에 안 보였다. 아하, 이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게로구나. 청년이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서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웬 옹기장수 부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청년이 호기심에 호랑이 눈썹을 대고서 부부를 살펴보니 여자는 사람의 모습인데
남자는 장닭이었다. 청년이 옹기장수를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그래, 대개 부부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도 마시오. 뭐가 씌었는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소다. 하는 것이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라오. 내가 관상을 보니 우리 부부와 당신 부부는 인연이 엇갈린 게 분명해요. 우리 한번 짝을 바꿔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번 그래 볼까요? 아내들도 일이 안 돼 답답하던 터라서 두 부부는 서로 짝을 바꾸어서 살기로 결정했다. 옹기장수가 부잣집 사위 자리로 들어오고 청년은 옹기짐을 짊어지고서 길을 나섰다. 그 후로 청년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했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옛 처갓집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청년은 궁금한 마음에 옛날 살던 집을 찾아갔다. 보소, 요즘은 살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수하던 사람이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말도 마시오. 하는 일마다 어찌 잘 되는지 부자가 되고 자식도 낳았답니다. 댁내 살기가 힘들거든 여기 와서 함께 삽시다. 그런 말 마시오. 나도 그새 남부럽지 않은 큰 부자가 됐다오. 자식도 둘이나 낳았고요. 그렇게 그들은 짝을 바꾼 뒤로 일마다 술술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이야기는 재미있었나요? 신기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 듣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편안한 옛날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